안녕하세요. 헐아카데미입니다. 헐아카데미는 표면처리 분야의 기술을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표면처리 기술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본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헐셀입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아주 익숙한 장치가 있죠. 그래서 헐셀은 그 소량의 도금 용액을 사용해서 단시간에 간단하게 도금 용액을 그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시험 방법으로 1930년부터 현재까지 도금 현장에서 아주 애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분석하기 어려운 광택제라든지 첨가제를 갖다가 어려운 분석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헐셀을 이용해서 이제 과하든지 부족하든지 그다음 밸런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판단이 가능하고요. 또 시험 결과로서 도금 용액의 상태를 피막 상태로 기록을 하고 보존함으로써 품질 관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늘상 쓰실 거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헐아카데미인 게 늘 가까이서 같이 표면 처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제 헐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분이 그 헐셀을 발명하신 리차드 오스트랜드 헐 박사입니다. 원래 헐 박사는 그 화학이나 정유산업의 그 부식 억제제를 갖다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비즈니스를. 그러다 이제 그 부식 억제제라는 게 어차피 금속 표면에 흡착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금 첨가제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서 그 균일 전착성을 평가 또는 최상의 품질을 얻기 위한 적정 전류 밀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죠. 양극하고 음극의 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간단한 도금조를 생각해 놓고 1939년에 특허를 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후에 그것에 그 헐셀은 대부분 라이센스를 줬고 자기는 원래 그 케미칼 비즈니스에 많이 했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이름을 딴 게 1944년에 그 리차드 오스트랜드 헐에서 ROH에서 그 헐 컴퍼니 로코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맥긴 로코 이제 합병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 자체는 나중에 또 아토텍이라는 회사에 이제 합병이 되죠. 그래서 헐셀의 특허 청구항은 전류 밀도의 그 범위의 최적화, 첨가제 농도 결정, 불순물 영향, 그 다음에 균일 전착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게 그 헐 박사의 특허예요. 1939년 3월 7일 날 이제 패턴트가 이슈가 됐고요. 보시면 되게 길게 써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여러 가지 셀의 모양이 있고 아마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거 A하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에서 현재의 모양이 나왔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기울여 놓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거는 위에 있는 그 왼쪽과 오른쪽 잘 보시면은 그 형태에서 지금의 헐셀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결과로 했을 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어떻게 표현하는지들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헐셀 잠담화 실험실에 하나씩 갖고 계시겠죠. 많이 쓰이는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1A부터 5A까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은 그 전류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근데 여기서는 미국이기 때문에 평방 피트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환산표도 보면은 단위가 이제 갤론이라든지 파운드라는 그런 단위가 쓰게 되겠죠. 온스하고. 그리고 오른쪽 로코라는 게 이제 그 자기 회사의 그런 엠블렘이고, 그래서 이제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그래서 클리브랜드라면 슈인수가 있었던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인데 실제로 이쪽 클리브랜드, 그다음에 디트로이트, 미시간주인데 이쪽이 이제 미국의 러스트 벨트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제조업이 흥했던 동네예요.
그래서 대부분 유명한 약품 회사들, 예를 들어서 뭐 유딜라이트라든지 M&T도 그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로코, 그 다음에 지금 아마 파브코도 그렇고 이쪽을 베이스로 한 그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아마 그쪽에서 했으니까, 이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 헐셀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헐셀에서는 이게 미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메터 단위하고 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250, 100 그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쓰는 리터 단위로 하면은 2g/200, 전체적인 그 솔루션 레벨로 보시면 267ml라는 되게 어정쩡한 숫자가 나오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267ml 헐셀에다가 2g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1온스/갤런, 그래서 갤런당 6.25 파운드.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1갤런당 1온스니까 미국에서 아마 용액을 갖다가 관리할 때 파우더를 넣는다든지 했을 때 보면 딱딱 떨어지는 숫자인데 우리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g을 집어넣었을 때는 리터당으로 3.75g이 되고요. 혹시 실험을 하실 때 무슨 그런 용액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우더를 넣어가지고 테스트 하신다 그러면은 리터당 1g을 갖다가 넣으시려고 하면은 0.27g을 넣으면은 됩니다. 헐셀의 구성인데요.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헐셀이 있고, 그 다음에 온도를 올리면은 이제 가열을 해야 되니까 히터가 있고, 또 그러니까 온도 센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양극은 빨간색입니다. 음극은 검정색이고, 그 다음에 그 에어를 갖다 집어넣을 땐 에어 튜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금할 음극판이 필요하죠. 왼쪽을 보시면은 지금 저거는 도금 용액 온도가 55도, 용액 색깔은 초록색, 니켈 도금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아마 제가 실험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온도 센서 표는 이제 탄소광을 썼습니다. 도금 용액에 넣고, 그 다음에 음극 전원 검정색, 양극 전원은 빨간색, 공기 교반을 했고, 그 다음에 공기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유량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아마 일반적으로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거의 같겠죠. 실험할 때 중요한 거는 전처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전처리는 근데 도금이라든지 모든 표면 처리에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좀 정성껏 준비를 하시고, 전해 탈지는 침적 탈지로 불충분한 경우에 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금하는 그런 판이 동, 황동, 스테인리스 경우에는 전해 탈지하고 수세하고 또 산활성화, 수세, 그렇게 좀 더 복잡하고요. 방파는 탈지, 산침적, 수세를 하시는데 탈지는 뭐 잘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전에 탈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산침적은 반드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수세를 해서 이제 시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양극판을 설치하고 도금 용액을 넣고, 그 다음에 전처리를 행한 음극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양극포는 없으니까 이제 여과지를 보통 사용하시고요. 음극판이 헐셀조에 완전히 밀착하도록 합니다. 이게 좀 볼록 나와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리상으로서도 이 헐셀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그 음극하고 양극의 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그 틈으로 해서 뒤로 용액이 들어가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쪽에 또 전류를 갖다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음극, 양극, 크립, 거기는 이제 용액에 담기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 체크, 교반 체크, 양극, 음극은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하고 더 실험을 하셔야 되죠. 그 각 조건에 맞는 시간과 이제 전류 조건으로 실험을 합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은 경질 크롬 같은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좀 오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워낙 그 암페아도 많이 10A 정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온도가 올라갑니다. 실험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헐셀조도 좀 독특하게 생겼죠. 바깥에 이제 용액을 좀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온도의 상승을 갖다가 이제 좀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테스트 컨디션은 보시면 뭐 시아나동, 유산동, 뭐 피로인산동, 니켈, 아연 쭉 나와 있는데, 시편은 이제 철, 황동, 그 다음에 뭐 크롬 같은 경우는 니켈 도금을 해서 올리는 경우, 그 다음에 전류는 지금 전류 시간도 각 도금별로 틀립니다. 온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교반을 갖다 공기 교반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건 그 약품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약품 업체에서 주는 그런 사용 설명서를 보시고 따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시편의 경우에는 황동을 많이 쓰는데, 일단은 뭐 니켈 같은 경우에도 황동을 쓰면은 서로 색깔이 대비되기 때문에 좀 보기는 좋은데 좀 비쌉니다. 황동이 철판에 비해서. 철판에 도금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특별하게 뭐 문제는 없어요. 근데 크롬도 마찬가지로 황동으로 했을 경우에 보기는 좋은데 이게 좀 세게 들어갈 경우에는 저전부 쪽에 약간 용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철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철 시편을 쓰는 것들이 많죠. 이게 가격이 좀 비싸게 팔기 때문에 그건 뭐 알아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해입니다. 보시면은 왼쪽은 광택 니켈 도금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황동판에다 실험을 했네요. 보시면은 이제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실험한 조건들이 적혀 있어요. 아마 그 용액을 떠왔을 때 황산 니켈, 염화 니켈, 붕산 농도, 그 다음에 그 첨가제 양들을 해서 이제 실험을 하고, 이게 보관은 참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베스트, 옵티멈한 그런 조건하고 달라졌을 때 뭐가 변했는지를 갖다 찾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아연 니켈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철판에다가 이제 아연 니켈 도금을 했네요. 이 경우에도 뭘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이게 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되게 보관하기 힘들어요. 이게 처음에 한두 개는 좋은데 좀 쌓이면은 이게 무게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오래되면 이게 도금이 안 된 부분은 또 녹이슬 그래가지고 되게 지저분해 그래가지고 되게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그 일본 같은 경우 아마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주 보는데 국내에서는 모르겠어. 헐셀 가지고 논문을 썼다든지 발표된 것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뭐 그물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는 좀 모는 종이 좀 눈이 큰 거를 놓고 그 위에다가 샘플을 놓고서 사진을 찍었어요. 왼쪽 A번을 보시면은 왼쪽 끝에는 이제 탔죠. 시커멓게 나왔고, 오른쪽에 저전부에는 이제 줄무늬가 나왔습니다. 근데 가운데는 무광이에요. 덜 화이트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모는 종이나 그물 눈이 그 거울처럼 반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뿌옇게 나옵니다. 사진을 찍으면 저렇게 나오고요. B에 보시면은 광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줄무늬가 제대로 나옵니다. 사진을 봤을 때 이 부분은 광택이구나.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보면 줄무늬로 갈수록 그 눈금이 뚜렷하게 나오지가 않죠. 맨 오른쪽에 C를 보셔도 처음에 무광일 경우에는 전혀 그런 그물이 안 보이고, 반광일 때 약간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줄무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한다고 하는데, 요즘 아마 디지털 시대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두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심볼라이즈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정해진 게 이게 독일 교육입니다. DIN 50957. 그래서 Testing of electrolytes used for electro deposition metallic coatings. Test involving electro deposition of a coating in the hull cell. 그래서 general principle 돼가지고 아마 기본적인 원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비슷한 규격이 ASTM이라든지 아니면 KS에는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표기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보시면은 아마 시험에 나왔을 때 그러겠지만은 요 가운데 파란색으로 한 게 실제로 더 많이 쓰는 것들이거든요.
원래 그 DIN에서는 반광택 같은 경우 중간에 선을 하나 거놨는데 보통 많이 쓴 거는 이렇게 줄을 가로로 쭉 긋고, 탄도금도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모는 종이처럼 되는데 보통 할 때는 사선으로 한다든지, 무도금 표시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어주 이렇게 하면은 틀리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어차피 자기가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맞추면 좋겠지만은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얘를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은 그 자기가 실험하면서 정해놓은 것들을 갖다가 정의를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좀 사람마다 틀려요. 그 다음에 도금에 따라서 나오는 분량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더 자세하게 자기가 표현하고 싶다면 자기가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주 또 보면은 지금 보면 또 아주 깔끔하게 모든 면을 갖다가 보관을 하는 게 아니고 액면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13mm, 밑에부터 25mm 떨어진 그 선에 한 10mm, 1cm 정도로 길이 방해하고 나서 그 부분만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왼쪽의 전체 면에서 이게 빨갛게 이제 점선으로 된 부분을 띄어서 이제 그 그림을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밑에는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시면은 그림에서 이제 Y축은 그 EDA를 갖다가 첨가한 양이고, X축은 보면 1, 2, 3, 4, 5, 6, 7, 8, 9, 10, 이제 밑에 있는 그거는 이제 센티미터고요. 위엔 실제로 이제 전류 밀도겠죠. 전류 밀도에 따라서 어떤 면이 나오는지를 갖다가 그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대부분 아마 특별하게 문제가 아마 현장에서 발생이 안 하면은 실험하고서 그냥 뭐 정상 그렇게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참고 자료를 이용하면 좋은데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아마 찾아보시면 별로 없을 거예요. 헐셀만 따로 있어가지고 그런 책들도 없고, 아마 샀을 때도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는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별로 특별하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더 헐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1966년에 나온 책입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 그 아마존에도 없고요. 있는데 다 품절이겠죠. 66년이니까 뭐 한 50년 전 책이니까. 그때하고는 또 이제 그 광택제의 시스템이라든지 용액들이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쓰진 못하겠는데 상당히 자세히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들이 나와 있고요. 그냥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럽니다. 혹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좀 뭐 저작권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오래돼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책에서 보면은 크롬에서 황산 농도를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약품을 바꾼다든지 할 때는 이 실험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약품 회사에서 그 테크니컬 데이터 시트 사용 설명서를 보면은 그 자세히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왼쪽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는 거에서 황산동 녹음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옵티멈한 사이즈 그 페이스로 보면은 광택하고 레벨링이 우수한 경우. 근데 BJ라는 것들이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 AJ라는 것들이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알카리 아연 녹음 보면은 여기서 균일 전착성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어떻게 이제 체크하는지,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사용 설명서를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근데 요즘도 그건 회사마다 아마 다를 거고 요즘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삼각크롬 도구 염암을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실제로 나온 게 아니고 일본에서 실험했던 노트를 받은 거의 예인데 상당히 자세하게 많이 실험을 해놨어요. 니켈이 100mg부터 500mg, 그러니까 불순물을 들어갔을 때 어떻게 헐셀이 변하는지, 그 다음에 뭐 납이 들어갔을 때, 납이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은, 그 다음에 붕산이 표준이 60g/L인데 이것들이 부족할 때 어떻게 그런 헐셀의 상태가 변하는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은 혹시 불량이 났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각 성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알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오늘은 그냥 기초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그 헐세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왜 고전부하고 저전부에서 저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1차 전류 분포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2차 전류 분포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 다음에 헐세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론 일상적인 품질 관리가 아니라 그 다음 균일전 작성을 평가한다든지, 그 다음 레벨링성을 평가한다든지, 그 다음 레익성을 평가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뭐 날도 덥고 뭐 휴가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간격이 있었는데요. 빠른 시간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